대한민국 공권력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형사 3명이 피떡이 된 채 인천공항 대리석 바닥을 굴렀고 수갑은 나뒹굴고 권총은 산산조각이 났죠. 새하얀 바닥이 시뻘건 핏물로 번져가는데 경찰도 보안요원도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 검은 선글라스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그 선글라스.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잔인하다는 조폭 두목이 개처럼 끌려내려간 날, 법과 총도 못한 일을 단 한 사람이 끝장내버린 그 전율 돋는 기록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자는 사실 그날 공항에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고국 땅 밟으며 그저 어머니 산소에 꽃 한 송이 놓고 조용히 떠나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여자가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로 지옥을 선사하게 됐을까요? 시작은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벌벌 떨면서도 끝까지 버텨내던 어느 승무원의 가녀린 손목. 그 손목이 10년 전 어머니의 처절했던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이던 순간 짐승처럼 억눌러왔던 그 여자의 본능이 깨어버린 겁니다. 10년 동안 심장에 꽁꽁 묶어두었던 그 잔인한 복수심이 말이죠. 미리 말씀드리죠. 이 이야기엔 멋들어진 영웅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억눌린 한과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10년을 칼을 갈아온 한 여자의 처절한 집념만 있을 뿐입니다. 법이 비웃고 돈과 권력이 판사 노릇을 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여자의 목숨 건 승부 말입니다. 듣다 보면 피가 거꾸로 솟고 눈물이 앞을 가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딱 하나는 약속하죠.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가슴은 터질 듯한 카타르시스로 뻥 뚫리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코드네임 연화. 공항의 처단자. 혹시 지금 어디서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겠어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께 재물운과 건강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비행기란 참 묘한 공간이더라고요.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사람들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고 어떤 이는 눈을 꼭 감은 채 무언가를 꾹꾹 눌러 참는 얼굴이고 또 어떤 이는 비행기에 오른 것 자체를 이미 후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한 덩어리로 하늘을 나는데 저마다 전혀 다른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파리를 떠나 고국으로 향하는 12시간짜리 하늘길이었는데 그 길이 이렇게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창가 좌석. 한 여자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6, 많아야 38이었을까요? 눈에 띄게 예쁘다거나 특별히 화려하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었어요. 무릎 위에 책 한 권을 올려두고 기내가 아무리 웅성거려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어딘가 보통 사람의 조용함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멍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는 지금 이 공간 전체를 눈을 감은 채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연화였습니다. 이륙하고 2시간쯤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기내식 카트가 통로를 오가고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던 그 평범한 시간에 기내 뒤쪽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술 취한 사람 특유의 너스레처럼 들렸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아무데나 말을 쏟아내는 어디서나 한 번쯤 마주치는 그런 류의 소란이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소리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섞였는데 그 웃음이 유쾌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즐기는 웃음이 아니라
뭔가를 짓누르는 웃음이었거든요. 승무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황한 듯 억지로 웃음을 유지하려는 그 목소리 뒤로 남자의 목소리가 끈적하게 깔렸습니다. 낮고 거침없고 부끄러움 같은 건 처음부터 없는 목소리였어요. 연화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고개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귀만 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소리만으로도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졌으니까요. 통로 너머 뒤쪽열 어딘가 팔뚝부터 목덜미까지 문신을 도배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작고 목이 굵고 어깨 너비부터가 보통 사람과 달랐는데 딱 봐도 아무 데서나 굴러다닌 인간이더라고요. 그 남자가 음료를 가져다 주던 승무원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잡은 게 아니라 놓아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손이었어요. 승무원이 웃으면서 손을 빼려 했습니다. 남자가 더 세게 쥐었어요. 그러자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시선을 거뒀습니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고 핸드폰 화면을 들고 이어폰을 끼고 못 본 척, 안 들린 척, 내일이 아닌 척. 12시간을 같은 하늘 아래 함께 나는 사람들이 그 좁디 좁은 공간에서 전부 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을 보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핸드폰에 코를 박은 사람들의 옆얼굴을, 그리고 그 무거운 침묵을, 그 집단적인 외면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쓰려왔습니다. 그때 승무원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잡혀서 붉어진 손목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웃음으로 넘기려 버티느라 가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잡혀서 떨리는 게 아니라 버텨서 떨리는 손목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겹쳤습니다. 훨씬 더 마른, 훨씬 더 오래된 손목이었어요. 10년 전의 손목. 어머니의 손목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붙들린 채 똑같이 버텨서 떨리던 그 손목이 연화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일어나고 싶었어요. 당장 저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고 싶었습니다. 비틀어서 다시는 그 손으로 누구도 잡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었는데 연화는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였습니다. 새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저 아래 어딘가에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가는 나라가 조용히 어머니 산소에 꽃이나 놓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탄 비행기였으니까요. 10년 동안 몸속 깊이 새겨놓은 것들을 고국 땅 하늘 위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귀를 파고드는 순간 연화의 눈이 스스로 번쩍 떠졌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어요. 그 웃음소리가 10년 전 그놈의 웃음소리와 똑같았거든요. 사람마다 한계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욕설 한마디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몸이 먼저 반응하고 또 누군가는 눈물부터 쏟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한계점에 닿는 순간 더 조용해지거든요. 숨소리가 잦아들고 눈빛이 가라앉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놈의 웃음소리. 그것과 똑같은 웃음소리가 귀에 박힌 순간 연화는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승무원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손목을 잡힌 채로 웃음을 잃지 않으려 입꼬리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 입꼬리가 이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고요. 기내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는데 그 고요함이 묵인이었습니다. 침묵이 동조였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손목을 놓았습니다. 순간 연화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끝나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손목을 놓는 대신 승무원의 뺨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거든요. 찰싹 소리가 기내를 가로질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연화가 일어섰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자리에 사람이 없어진 것처럼 연화는 이미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 몇몇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들이 하나같이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저 여자 뭐 하려는 거지? 하는 얼굴이요. 남자도 연화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뭐야 여자가? 그 말에 연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더 남자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앉아 있을 때도 컸는데 서니까 더 컸습니다. 어깨가 통로를 반쯤 막을 정도였으니까요.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여자라서 봐주겠다는 생각 따위 처음부터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연화는 피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연화는 그 주먹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박자 앞서 손을 뻗어서 그 주먹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받아내는 동시에 손목을 꺾었습니다. 비틀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관절이 버틸 수 있는 각도를 정확히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서 꺾었거든요. 빠드득. 딱 한 번의 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내가 술렁였어요.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승무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통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는데 연화는 그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직 아니었거든요. 연화가 남자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주변에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착륙하면 경찰이 기다릴 거예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흥분도 아무것도 없는 목소리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나중에 승객들이 입을 모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보다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날 처음 알았던 거예요. 연화가 손을 놓았습니다. 남자가 손목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제야 연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들 눈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떨림이었어요. 연화 자신도 그 떨림의 이유가 뭔지 정확히는 몰랐을 겁니다. 분노가 남아서인지 아니면 10년 묵은 무언가가 손끝으로 새어나오는 것인지 승무원이 달려와 연화의 팔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주변 승객 몇몇이 박수를 쳤어요. 연화는 그 박수 소리를 등지고 자리로 돌아갔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연화의 눈이 바닥에 쓰러진 남자에게로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남자의 셔츠 소매가 걷혀 있었고 팔뚝이 드러나 있었는데 거기 문신이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흰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양의 문신. 그런데 연화는 그 문신을 보는 순간 박수 소리도 승무원의 목소리도 기내의 모든 소음도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백호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조직. 그리고 연화가 10년 전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그 이름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연화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백호파의 문신. 그 호랑이 문양을 눈에 담은 순간부터 연화의 머릿속은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시작된 겁니다. 이 남자를 경찰에 넘기고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고 다시 파리행 비행기를 탄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10년 동안 훈련으로 다져온 냉정함이란 게 이럴 때 쓰는 거니까요.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형사들이 연화 옆에서 절뚝거리며 나오는 양아치를 보더니 수갑을 꺼내 들었어요. 절차대로, 법대로 아주 교과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을 뺐어요. 여기까지다 싶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이 나라 법이 알아서 할 거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게이트 저편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엔 그냥 마중 나온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숫자가 이상했거든요. 10명, 20명, 30명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들의 눈빛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바로 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들이 빛을 받아 번뜩였는데 그게 뭔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형사들이 총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30초 만에 법을 집행하겠다고 나선 2사람이 공항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어요. 피가 번졌는데 그 피가 얼마나 선명했는지 새하얀 대리석 위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 붉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카운터 뒤로 몸을 숨겼고 여행객들이 짐을 놓고 사방으로 달아났어요. 누군가 울면서 전화를 들었고 누군가는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연화는 기둥 뒤로 몸을 붙였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시선만 기둥 모서리 너머로 내밀어서 상황을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게 아니었어요. 저 인원을 저 타이밍에 저 자리에 배치했다는 건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비행기 편명을, 도착 시간을, 어느 게이트로 나오는지를 전부 다. 그 말인즉슨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연화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형사들이 쓰러진 자리를 바라보면서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서에 찾아갔던 날이요. 배고파 두목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짓을 낱낱이 적어서 손이 떨리면서도 고소장을 냈는다. 사흘 후에 그 고소장이 각하됐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증거 불충분. 딱 2글자였어요. 그 뒤로 어머니가 혼자 다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문턱이 닳도록 찾아갔는데 매번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한 말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피떡이 된 채 바닥에 쓰러진 저 형사들도 결국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였어요. 법대로 했고 절차대로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숫자 앞에서, 조직 앞에서, 그리고 그 조직 뒤에 있는 더 큰 무언가 앞에서 법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연화는 기둥을 짚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저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공항 안에 자기밖에 없다는 걸. 그런데 참았습니다. 아직 아니었어요. 어딘가에 두목이 있을 텐데 졸개들만 뒤집어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뿌리를 봐야 했습니다. 뿌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먼저 봐야 했어요. 그렇게 숨을 참고 기다리던 그때 출국장 저편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조직원들이 좌우로 갈라섰어요. 마치 길을 내주듯이 소리 하나 없이 양옆으로 물러섰는데 그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뒤집어졌어요. 은발이었습니다.
나이는 60 안팎, 깔끔한 정장 차림의 걸음걸이가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세상에 자기를 서두르게 만들 일 같은 건 없다는 듯이 그 아수라장 한복판을 걸어 나온 그 남자. 그 사람이 백호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악인이 있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는 악인, 그리고 조용한 악인. 소리를 지르는 쪽은 사실 그나마 낫습니다. 무섭긴 해도 그 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이거든요. 두려움이든 조급함이든. 그런데 조용한 악인은 달라요.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 싶을 만큼 고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자기 손 안에 있으니까요. 백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걸어 나오는 동안 공항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비명소리에 짐 끄는 소리에 사방이 아수라장이었는데 백호가 자동문을 통과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직원들이 숨을 죽였고 도망치던 사람들이 어딘가에 몸을 숨겼고 공항 전체가 숨을 참은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백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쓰러진 형사 2명 옆을 지나쳤는데 그냥 지나친 게 아니에요. 걸음을 멈추고는 형사 1명의 얼굴을 구두코로 가볍게 툭 건드렸거든요. 마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확인하듯이 아주 무심하게요. 살았네. 비웃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더 소름이었습니다. 아쉬워하는 말이었거든요. 살아있어서 아쉽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기둥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연화의 가슴 한쪽이 무언가에 꽉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단숨에 사라졌어요. 눈앞에 공항이 있는데 보이는 건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어느 밤 낡은 건물 복도에 무릎을 꿇고 있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머니는 그날 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진 빚을 탕감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 집에 어린 딸이 있다고 목이 쉬도록 빌었는데 말이에요. 백호는 그때도 저런 눈빛이었습니다. 앉아서 어머니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 지금 형사를 내려다보는 눈빛이랑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눈빛. 저 사람이 무릎을 꿇건 쓰러지건 울건 자신의 세계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듯한 그 텅 빈 눈빛이요. 연화는 기둥에 등을 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를 기억해요.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눈이 부어 있었고 그러면서도 딸 앞에서 괜찮은 척 웃으려 했던 그 얼굴을요. 그 웃음이 얼마나 힘겹게 만들어진 웃음인지 어린 연화도 알았거든요. 알면서 모른 척했던 게 그게 평생 가슴에 남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꼬리에 뭔가 맺힌 것 같았는데 연화는 손등으로 세게 훔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이유 같은 건 없었거든요. 흘린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요. 백호가 출국장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좌우로 붙었어요. 수행원처럼, 경호원처럼 아주 자연스럽게요. 저 사람은 지금 도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 공항 한복판에서 형사들을 쓰러뜨려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비행기를 타러 가는 겁니다. 연화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뒷목 어딘가에서 혈관 하나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갑고 슬픔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단단한 그 감각이요. 1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감정이 몸을 앞서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전장에서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나가서 저 은발 머리채를 낚아채고 싶은 걸 꾹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고 숨이 가빠졌지만
고르게 만들었고 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백호가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뭔가를 느꼈던 걸까요? 짐승이 후각으로 주변을 읽듯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가 숨어있는 기둥 방향으로요. 시선이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기둥에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백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쪽에 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누가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공항에서, 이 나라에서 자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 따위는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연화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습니다. 10년 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무언가가 그 입꼬리 하나에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 이름이 박순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이제 자기밖에 없다는 걸 연화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남자는 그 이름을 기억이나 할까요?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서 이름이라도 기억하기는 할까요? 백호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출국장 쪽으로 여유롭게. 연화는 기둥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했어요. 휴가 반납이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연화 자신도 알았을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어머니 산소에 조용히 꽃이나 놓고 돌아가겠다는 다짐이 그 짧은 한마디와 함께 조용히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10년 동안 지켜온 선이었는데 그 선을 넘는 데는 단 한 사람의 입꼬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연화가 기둥 뒤에서 나왔어요. 선글라스를 꺼내 쓰는 것도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마치 산책이라도 나가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눈빛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요. 공항 안이 아직 아수라장이었어요. 여기저기 짐이 나뒹굴고 카운터 뒤에 웅크린 직원들의 숨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는데 백호파 조직원들은 그 사이렌 소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유로웠고 그만큼 익숙했고 그만큼 이 나라 법이 자기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연화는 그 여유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먼저 알아챘어요. 인파도 없는 텅 빈 공항 한복판을 혼자 걸어오는 여자를 보더니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동료를 툭 쳤고 둘이 동시에 연화 쪽으로 걸어왔어요.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팔을 뻗었어요. 연화가 그 팔을 낚아채서 비틀었는데 비행기 안에서와는 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최소한의 힘만 썼거든요. 지금은 달랐어요. 관절이 버티는 한계치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남자가 신음을 내지르며 무릎을 꿇는 동시에 연화는 이미 두 번째 남자를 향해 몸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로 물러서려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더 섬뜩했어요. 격투 장면이라는 게 보통 쿵쾅거리고 소란스럽기 마련인데 연화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소음이 없었거든요. 필요한 동작만, 필요한 힘만, 필요한 속도만, 그것만 있었습니다. 외인 부대에서 10년을 갈아 넣은 사람의 몸이 어떤 건지 공항 대리석 바닥 위에서 실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조직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후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공항 안의 지형지물을 읽으면서요. 수화물 카트, 기둥 간격, 카운터 모서리,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계산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자리로 움직였어요. 그러면서도 시선은 계속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저 앞 출국장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는 은발 뒷모습을요. 백호는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연화의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던 날 밤에도 백호는 저런 뒷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뭐라고 울부짖든 무슨 말을 하든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직원 하나가 연화의 옆구리를 노리고 달려들었어요. 연화가 한 발 옆으로 비키면서 그 몸을 카트 쪽으로 흘려보냈고 카트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또 한 명이 뒤에서 덮쳤는데 연화가 낮게 몸을 숙이며 어깨로 받아쳐서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어요. 조직원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백호가 멈췄습니다. 발걸음이 딱 멈추더니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연화가 조직원들 사이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쓰러진 자기 사람들을 봤고요. 그리고 연화의 눈을 봤습니다. 공항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백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냐? 위협도 분노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냥 궁금하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이 숫자로 이만큼 털어놓은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순수하게 궁금하다는 듯이요.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백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백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연화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러더니 무언가를 알아본 것처럼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서랍 속에서 잊고 있던 물건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랄까요? 기억나는군. 그 말이 공기를 갈랐어요. 10년 전 그 계집. 연화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기억한다는 말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꽂혔어요. 기억도 못한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날 밤 무릎을 꿇은 어머니를 봤다는 거고,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고,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지금 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니까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연화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단 한 줌의 동요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 아무렇지 않음이 연화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부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아무렇지 않음이 자신을 완전히 부숴버렸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연화라는 사람은 부서지면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지면 더 날카로워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깨진 도자기가 아니라 깨진 유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산산조각이 날수록 모서리가 더 예리해지는 그런 사람. 백호가 10년 전 그 계집이라고 내뱉은 순간 연화의 안에서 뭔가가 결정됐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기로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10년 동안 외인부대에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감정보다 머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상황을 읽고 계산하고 최선의 선택을 고르는 것. 그게 살아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뼈가 부서지도록 훈련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머리가 꺼졌습니다. 10년치 계산이 단 한마디에 전부 꺼져버렸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연화가 파고들었어요. 손목 하나를 꺾어서 그 몸을 방패 삼아 뒤에서 달려드는 놈의 팔을 막아냈고 그 놈의 팔꿈치를 역방향으로 꺾으면서 동시에 옆에서 오는 발길질을 무릎으로 흘렸는데 그 모든 게 숨 한 번 쉬는 시간 안에 벌어졌습니다. 빠르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정확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였어요. 빠르기만 한 사람은 막을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빠르면서 정확한 사람은 어디를 치려는지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연화의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는데 몸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뇌가 신호를 보내는 속도보다 연화의 다음 동작이 더 빠르니까요. 수화물 카트가 옆으로 날아가면서 조직원 둘을 덮쳤습니다. 유리 칸막이 쪽으로 밀려간 놈이 칸막이를 등으로 받으며 쓰러졌고 연화의 팔꿈치가 또 한 사람의 명치를 파고들었어요. 그 사람이 구부러지는 순간 무릎이 턱을 받아쳤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연화도 사람이었어요. 한 놈이 옆에서 달려들면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덩치가 보통이 아닌 놈이었어요. 연화가 떼어내려는 순간 또 한 놈이 반대쪽에서 팔을 잡았거든요. 양쪽에서 동시에 당기는 힘이었는데 그 틈에 세 번째 놈이 정면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연화가 순간적으로 몸을 낮췄어요. 그 바람에 양쪽에서 잡고 있던 두 놈이 앞으로 쏠리면서 서로 부딪혔고 정면에서 달려들던 놈은 그 위로 엎어졌습니다. 세 명이 한꺼번에 바닥에 뒤엉켰어요. 연화가 일어서는데 어깨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아까 양쪽에서 당길 때 무리가 간 거였어요. 잠깐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연화는 그 통증을 씹어삼키듯 이를 꽉 깨물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멈출 수 없었거든요. 멈추면 안 됐어요. 백호가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 여유롭던 사람이, 그 아무것도 동요하지 않던 사람이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처음 보는 게 생겼다는 표정이었어요. 계산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눈빛이요. 연화가 남은 조직원들을 뚫고 걸어갔습니다. 막아서는 놈은 넘어뜨리고 잡으려는 놈은 흘려내고 그렇게 한 걸음씩 백호를 향해 좁혀갔어요.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고 손마디가 까졌고 입술 한쪽에서 피맛이 났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 은발 머리 하나만 보였습니다. 백호가 등을 벽에 붙였어요. 연화가 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두 걸음이었어요. 백호의 눈에서 처음으로 아주 잠깐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연화가 봤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백호의 멱살을 잡는 순간이었어요.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출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방패를 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어요.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이제 귀청이 떨어질 만큼 크게 들렸고 조명이 한꺼번에 켜지면서 공항 안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손들어요. 전원 손들어. 고함 소리가 공항 천장을 울렸어요. 연화는 백호의 멱살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됐다 싶었어요. 특공대가 들어왔으니 이제 끝이다. 백호를 넘기면 된다 싶었는데 총구가 연화를 향했습니다. 백호가 아니라 연화를. 당신 손 놔요. 지금 당장. 연화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백호의 멱살을 쥔 손이 놓지도 못하고 쥐지도 못한 채로요. 그 순간 백호가 아주 낮게 연화의 귀에만 들릴 만큼 낮게 웃었습니다. 식은 웃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는 웃음이었어요. 총구가 자기를 향하고 있어도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외인 부대에서 10년을 보낸 사람이거든요. 총구 앞에서 손을 드는 법도, 몸을 낮추는 법도, 상황을 읽으면서 다음 수를 계산하는 법도 전부 몸에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패닉이 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손이 떨렸습니다. 백호의 멱살을 쥔 손이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감각으로 가늘게 떨렸어요. 연화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백호를 에워쌌어요. 수갑이 채워졌고 쓰러진 조직원들이 하나씩 제압됐고 공항 안이 그제야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여전히 귀를 울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고 누군가 연화의 팔을 잡아 끌며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요. 연화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비켜서서 지켜봤어요. 백호가 수갑이 채워진 채로 특공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수백 번도 더 그렸던 장면인데 막상 눈앞에 펼쳐지니까 실제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이제 됐습니까?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채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특공대장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가 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윗선에서 상황 파악을 하려는 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특공대장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통화를 시작한 지 몇 초도 안 됐는데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굳어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표정이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특공대장이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한 걸음 가까이 갔어요. 특공대장이 부하에게 뭔가를 낮게 지시했고 부하의 얼굴도 함께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갑이 풀렸습니다. 백호의 손목에서 수갑이 딸깍 소리를 내며 풀렸어요. 특공대원이 뒤로 물러섰고 백호를 에워쌌던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비켰습니다. 연화가 특공대장에게로 걸어갔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특공대장이 연화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인지 무력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건지 말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연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공항의 소음이, 사이렌이,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전부 한꺼번에 멀어졌습니다. 기각이요. 판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이 미비하다고요.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특공대장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이 나라에서 10년을 살았으면 이쯤은 예상했어야 한다는 듯이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법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요. 판사가 내 사람이거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호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조용하고 이기는 사람 특유의 여유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렸더니 백호가 수갑이 풀린 손목을 천천히 매만지면서 서 있었어요. 특공대원들은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법이 웃고 있었습니다. 법복을 입은 사람이 저 남자 편이라는 게, 이 나라에서 법이라는 게, 결국 힘 있는 사람의 도구라는 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항 한복판에서 증명되고 있었어요. 연화는 10년 전 어머니가 받아든 각하 통보를 떠올렸습니다. 증거 불충분. 그 두 글자가 이거였던 거예요. 판사가 내 사람이라는 그 한 문장이 만들어낸 두 글자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닌 경찰서들, 그 안에도 백호의 사람이 있었던 거겠지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는 알면서도 갔던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공항 천장이 높았습니다. 아득하게 높았는데 그 높이가 지금 이 순간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백호가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출국장 쪽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조직원 몇이 따라붙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연화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백호가 걸으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연화 쪽을 향해서요.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김에 한번 흘끗 보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연화에게 분명히 들릴 만큼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직접 처리했어. 연화의 숨이 멎었어요. 잘 갔더라. 그 말이 끝나고 공항이 완전히 무음이 됐습니다. 연화의 귀에서 세상 소리가 전부 사라졌어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그러나 귀청이 터질 것처럼 크게요. 직접 처리했다. 그 말의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가 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지, 왜 끝내 찾을 수 없었는지 그 모든 물음표가 단 한 문장으로 마침표가 찍혔어요. 연화의 두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어지는 줄도 몰랐어요. 흘리려고 흘린 게 아니라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넘쳐버린 거였습니다. 뺨을 타고 내려오는 게 느껴졌을 때는 이미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백호가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로요. 특공대원들이 주변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연화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백호가 남기고 간 그 한 문장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화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아까 까졌던 손등으로 세게 훔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면서요. 분노가 차가워지는 느낌을 아세요? 뜨거울 때의 분노는 소리를 지르게 만들거든요. 울게 만들고, 뛰게 만들고, 무언가를 부수게 만들어요. 그런데 차가워진 분노는 달라요. 조용해집니다. 손이 떨리지 않아요. 눈물도 멈춰요. 그냥 한 가지 생각만 남습니다. 저 사람을 끝내야겠다. 연화가 발을 뗐습니다. 백호가 사라진 방향으로요. 저 사람을 끝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발을 뗀다는 게 들으면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아요. 특공대가 지켜보고 있었고 법은 방금 백호 편을 들었고 아무도 연화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한 발짝만 잘못 움직이면 오늘 이 공항에서 범인이 되는 건 백호가 아니라 연화 자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모를 연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화는 뛰지 않았습니다. 걸었어요. 천천히,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요. 짐을 찾으러 가는 사람처럼, 탑승구를 향해 걷는 사람처럼 그렇게 백호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을 고르면서요. 한 번 들이쉬고, 두 번 들이쉬고, 몸이 다시 제 온도로 돌아올 때까지요. 아까 조직원들과 뒤엉키면서 어깨에 무리가 갔거든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어깨가 욱신거렸는데 연화는 그 통증을 오히려 이용했습니다. 통증에 집중하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게 돼요. 외인부대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실용적인 것이 그거였습니다. 아픔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아픔을 도구로 쓰는 것. 출국장 안이 어수선했어요. 일반 여행객들은 이미 다 몸을 피했고 공항 직원들은 카운터 뒤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탑승구 쪽 통로는 텅 비어 있었는데 텅 빈 게 아니었어요. 백호의 경호원 둘이 탑승구 입구 양쪽에 서 있었거든요. 연화를 보자마자 자세를 바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연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첫 번째 경호원이 가로막아 서자 연화가 그 팔을 잡아서 옆으로 흘렸습니다. 흘리는 동시에 어깨로 밀어내서 벽 쪽으로 보냈어요. 두 번째 경호원이 반대쪽에서 달려드는 걸 낮게 몸을 숙여 피하면서 발 뒤꿈치로 무릎 뒤를 걷어찼고 그 사람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이미 연화는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달랐어요. 아까의 움직임이 분노에서 나온 거라면 지금 이 움직임은 결의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감정이 빠진 자리에 목적 하나만 남은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정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탑승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기 백호가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바로 코앞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연화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뒤에 경호원들이 있으니 이쪽으로 뚫고 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대결을 피할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백호는 거기 서 있었어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탑승구 안에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복도 끝에 비행기 문이 있었고 그 문 너머로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륙까지 3분이 남아 있었어요. 백호가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와 또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는 계산 밖의 일을 보는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억지로 짜낸 것 같은 인정이요. 대단하긴 하네. 연화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연화가 한 걸음 내디뎠고 백호가 그 순간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어요. 작지 않았습니다. 빛을 받아 날이 번뜩였는데 백호가 그걸 손에 쥔 채로 연화 쪽으로 쭉 내밀었어요. 경고의 의미였는지 아니면 진짜 쓸 생각이었는지 그건 곧 밝혀졌습니다. 백호가 칼을 들고 움직였거든요. 생각보다 빨랐어요. 나이 60에 저 몸놀림이라는 게 이 사람도 맨몸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라는 걸 말해줬습니다. 칼이 연화의 왼쪽 어깨를 향해 들어왔어요. 연화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각도였는데 피하지 않았어요. 아까 조직원들과 엉킬 때 무리가 간 어깨였는데 바로 그 어깨 쪽으로 칼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연화는 몸을 비틀지 않았습니다. 슥! 칼이 어깨를 그었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외투가 찢겼고 그 아래로 피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어요. 타는 듯한 통증이 왼쪽 어깨에서 팔 끝까지 번졌는데 연화는 그 통증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연화 자신도 느꼈을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통증이 반가워서가 아니었어요. 이 칼을 맞아주기로 한 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피하면 백호가 균형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칼이 목표물에 박히는 순간 백호의 손이, 팔이, 몸의 중심이 단 한 박자 굳거든요. 바로 그 한 박자를 연화는 기다렸던 겁니다. 맞아줬습니다. 계산하고 맞아줬어요. 그 웃음의 의미를 백호가 깨닫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칼을 맞아주면서 웃은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보통 사람은 칼을 보면 본능적으로 물러서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몸을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연화는 칼을 향해 들어갔고 맞았고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를 백호가 깨달았을 때 이미 늦어버렸어요. 칼이 어깨에 박히는 순간 백호의 손목이 굳었습니다. 딱 한 박자였어요.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연화의 오른손이 움직였습니다. 백호의 오른팔을 잡았어요. 칼을 쥔 손 바로 위,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두 손으로 감싸쥐는
동시에 몸을 틀었는데 그 각도가 절묘했습니다. 관절이 버틸 수 있는 방향의 정반대로, 그리고 백호가 저항할 틈이 생기기 전에 꺾었어요. 빠드득. 그 소리가 탑승구 복도를 울렸습니다. 백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60평생 들어보지 못했을 자기 자신의 비명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백호가 오른팔을 움켜쥐며 몸을 비틀었는데 연화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연화가 무릎을 꿇은 백호의 얼굴 앞에 몸을 낮췄습니다. 아까 백호가 쓰러진 형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눈높이를 맞추며 내려갔어요.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연화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백호가 오른팔의 통증으로 이를 갈면서 연화를 올려다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연화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낮게요. 이름이 뭔지 아느냐고요. 백호가 입술을 비틀었어요. 그리고 내뱉었습니다. 기억 안 나.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연화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온기라고 불러야 할지, 망설임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그 마지막 한꺼풀이요.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눈빛이 완전히 텅 비어버렸는데 텅 빈 눈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기억 안 난다고요. 한 사람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었던 그 밤을,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조차 못한다고요. 그 한마디가 10년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마침표로요. 연화의 왼손이 백호의 왼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생각나시도록. 빠드득. 왼팔이 꺾였어요. 백호의 몸이 한쪽으로 쏠리며 쓰러지려 했는데 연화가 그 몸을 잡아서 쓰러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성함이 박순희입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목소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박순희. 그 두 글자를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린 일인지 연화만 알았을 거예요. 10년 동안 혼자서만 불렀던 이름이었거든요. 누군가 앞에서, 그것도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할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말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연화가 손을 뻗어 백호의 오른쪽 다리를 잡았어요. 백호가 버둥거렸습니다. 두 팔이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버둥거리는 게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화는 그 버둥거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빠드득. 이번 소리는 더 컸습니다. 백호의 비명도요. 오른쪽 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바닥에 널브러졌고 백호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두 팔도 한쪽 다리도 쓸 수 없는 상태로 차가운 탑승구 바닥 위에 쓰러진 겁니다. 연화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어깨에서 피가 흘렀고 어깨 통증이 이제는 온 왼쪽 팔로 퍼져 있었습니다. 무릎도 어딘가 쓸렸는지 아팠고 입술에서는 여전히 피맛이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등에 지고 살았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가벼움이었어요. 비행기 이륙까지 1분이었습니다. 연화가 쓰러진 백호를 내려다봤어요.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이 얼굴을 눈에 담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이 시선을 거뒀어요. 탑승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출국장 바닥에 형사들이 아직 쓰러져 있었어요. 아까 백호의 조직원들한테 당한 그 형사들이요. 누군가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고 한 명은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그 형사 앞에 걸어갔어요. 형사가 연화를 봤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연화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연화가 고개를 탑승구 쪽으로 끄덕였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연화가 덧붙였습니다. 영장 없이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말만 남기고 연화가 돌아섰습니다. 형사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비틀거리면서도 벽을 짚으면서도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연화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 저 형사들이 할 겁니다. 저 사람들이 마저 끝낼 거예요. 연화가 걸었습니다. 인파 쪽으로, 출구 쪽으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곳으로요. 걸으면서 어머니 이름을 속으로 불렀어요. 박순이, 박순이. 대답이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발소리가 지워지고 숨소리가 묻히고 방금 전까지 거기 있었던 사람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공기 속으로 녹아드는 거예요. 연화는 그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익힌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능력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라지는 것. 공항 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추가 경찰력이 쏟아져 들어왔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끌고 뛰었고 어딘가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탑승구 쪽에서 백호가 실려 나온다는 무전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형사들 사이에서 지시 소리가 오갔어요. 공항 전체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란 속으로 연화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튀지 않았어요.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처럼요. 오래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어서 집에 가고 싶어서 걸음을 재촉하는 것처럼 딱 그만큼의 속도로요. 출구를 향해 걸으면서 어깨를 눌렀어요. 외투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칼에 그인 자리를 꾹 눌렀는데 통증이 왔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통증은 익숙한 거니까요. 출구가 가까워졌어요. 자동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공항 안쪽을 한번 돌아봤어요. 특공대원들이 탑승구 쪽으로 뛰어가는 게 보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고 어딘가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까 공포에 질려 벽에 붙어있던 공항 직원이었는지 다리가 풀려버린 여행객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연화가 그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섰어요. 자동문이 열렸고 바깥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인천공항 바깥은 여전히 평범한 오후였어요. 차들이 오가고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얼굴이었어요. 공항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그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연화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2걸음, 3걸음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는데 어깨에서 손을 뗐더니 외투 안쪽이 젖어 있었습니다. 피가 생각보다 많이 났더라고요. 병원에는 가야 했어요. 어디서 가야 할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연화 자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인파 속에 섞여서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떨어진 건 연화의 외투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낡은 군인 인식표였습니다. 금속 줄이 끊어지면서 차가운 공항 바닥 위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쳐 걸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너무 작았거든요. 너무 낡았고 너무 닳아 있었습니다. 공항 안에서 뛰어나온 형사 하나가 출구 쪽을 두리번거렸어요. 연화를 찾는 거였습니다. 탑승구에서 나온 연화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그 형사가 주변을 살피다가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봤어요. 허리를 숙여서 집어들었습니다.
인식표였어요. 뒤집어 봤는데 이름이 없었습니다. 소속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지워져 있었는데 단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와 글자가 섞인 일련번호. 연화7. 형사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다시 살폈는데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 얼마나 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인파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린 거예요. 형사의 손 안에서 인식표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때였어요. 공항 출구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세워진 검은 차 한 대. 그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 자세로요. 정장 차림이었어요.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인파 속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걸어가는 방향이었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손을 들어서 이어폰을 조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결하는 것처럼요.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연화7. 현장에서 확인됐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예상보다 훨씬 위입니다. 또 침묵. 추적 시작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검은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소리도 없이 연화가 사라진 방향으로요. 공항 바닥 위에는 인식표만 남았습니다. 형사의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그 인식표. 연화7이라는 번호만 남아있는 그 낡은 금속 조각이 오늘 이 공항에서 벌어진 일의 유일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백호가 무너진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연화를 쫓는 저 검은 차가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걸. 어머니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를 가슴에 품고 10년을 살아온 여자가 오늘 이 공항에서 무언가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막 그 여자를 발견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말년에 건강과 재물이 풍성하게 찾아오시길 오늘도 두 손 모아 기원할게요.